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 특집, 올해는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된 페터 한트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읽어보죠. 한피님, 저도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대만큼 좋았고요. 그런데 수영에 대해 이쁘기만 하다고 딱 잘라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종현이 아닌 수영에 대해 흙수저에 대한 단순한 편견일까 싶었어요. 하여튼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분의 목소리와 웃음 포인트가 매우 달라서 좋습니다. 아, 이번 책은 정말 YG님과 감상 포인트가 다른가 봐요. 진정한 승자는 누구니 하는 부분에서 헉, 저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가 과거에는 미경의 계급에서 밀려나고 현재는 수영의 사랑에 이용당하는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멜로가 체질에 대한 부분이요. 역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주의 판타지를 운운하신 듯해요. 그 남주는 현실적인 판타지를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발화하는 능력을 가진 남자라. 게다가 그 마음과 능력의 수준이 비등하다니요. 하여튼 이번 책에 대한 감상은 좀 아쉬워요. 네, 제가 그래서 한팬님께 2번이나 죄송하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해를 읽고 쓰신 댓글인데, 핵심은 YG가 별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감상 포인트가 좀 네, 다르셨어요. 감상 포인트가 다릅니다. 네. 적절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마음의 힘님 댓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랑의 이해 저 벌써 읽었어요. 이전에 박평이 추천했던 멘트가 기억나서 한동안 연애소설을 무지 읽고 싶었거든요. 사랑 참 치사하고 찌질한 것, 그런데도 하고 싶었던 것. 물론 4명의 찌질한 연애도 재밌지만 미경의 애 애인, 능글능글한. 요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요거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는. 네, 하여튼 네. 동기가 제일 흥미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흥미 있어가지고 진정한 승자 운운했던 건데 한피님이 사랑의 열정 따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지만 소설로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 읽은 책 소개도 좋지만 아는 책 나오는 것도 참 좋네요. 네. 허얼님, 우와 사랑의 이해 얼마 전 단숨에 읽었던 소설이라 무척 반갑네요.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와 사회생활에 대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밌는 책. 남녀노점 모두에게 강추. 이런 표현 쓰나 봅니다. 남녀노점. 션최님 댓글도 좀 읽어주시죠. 네, 팟빵에 올리신 댓글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최근까지 넷플릭스에서 헤엄치다가 다시 독서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인드 헌터 강추합니다. 책걸상 밀린 에피소드들 다 듣고 최근 소개하신 책들 방금 잔뜩 구입했습니다. 개조음 구입하면 포인트 차감으로 개사를 샘플 준다기에 빵 터졌네요. 저희 개가 대형견 블랙랩이어서 한입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최근 왓챠 플레이에서 체르노빌이라는 HBO 드라마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체르노빌 사태와 관련된 혹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괜찮은 논픽션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꼬냥미우 초코님께서 저도 HBO 드라마 체르노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떤 공포영화보다 실감나게 무섭더라고요. 관련한 책으로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 추천합니다. 체르노빌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작가의 관점으로 엮은 목소리 소설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책입니다. 저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 책의 도입 부분이 드라마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서 드라마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션최님이 오 초코님 추천 감사합니다라고 또 댓글을 주셨네요. 네, 네, 션첸님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체르노빌의 목소리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꼬냥미우 초코님께서 먼저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 우리가 지금 노벨상 특집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의 작가죠. 그래요. 네. 네.
이거 진짜 아는 게 많구나. 아니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리스트 이제 발표해 주셔야 돼요. 그렇네. 스베틀라나 리스트 보니까 있네요. 네, 네. 리스트 뽑아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뽑았다고 했지 뭐 이걸 다 외워오진 않았으니까. 네. 미드 마인드 헌터 네. 이런 거 재밌나 봐요. JYP는 지금 저 YG 때문에 미드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책 보느라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또 한드도 겨우 몇 개 못 봅니다.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한드. 아니 좀 못 봐요. 네. 그 저기 한 번에 하나 정도 겨우 볼까 말까. 그러니까 요즘 보는 드라마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거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즘 뭐 보세요? 요즘은 동백이 보고 있죠. 저도요. 아 저거 못 보고 있는데 박평이랑 또 그런 거 네. 비슷하거든요. 재밌습니까? 아유, 좋아요. 무지하게 재밌죠. 네. 네. 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동백꽃 필 무렵. 네. 음. 자, 오늘 페터 한트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JYP는 피터 한트케라고 이제 미국식으로 읽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독일어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작가기 때문에 페터 한트케라고 읽는 네. 걸로 하죠. 네. 굉장히 원로 작가시죠. 한 70대 후반쯤 되셨죠? 그러니까 1942년생이시니까 77만 77세고 아마 뭐 올해 몇 년 안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으면 노벨상은 사후에는 안 주니까. 수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지금 그 사후에는 안 준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노벨 문학상은 장르 특성상 이제 한 명만 받잖아요. 뭐 소설을 둘이서 공동 작업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 분야의 상들은 흔히 같은 주제를 연구해서 업적을 남긴 사람이 2명이거나 3명 있으면 공동 수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취자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노벨 과학상도 공동 수상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3명이죠. 3명까지만 됩니다. 왜죠? 4명 그건 할리몬에 물어봐요. 3명까지만 주는 게 4명으로 쪼개면 상금이 너무 적어져서 4명을 공동 수상하는 거는 이제 규정 위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이라고 해도 2명 아니면 3명이 맥시멈이 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대단한 업적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었는데 유전자 가위든가 하여튼 생리의학 계열의 업적 중에 반드시 노벨상을 타야 되는 훌륭한 업적이 있는데 그거에 공동 연구 뭐 특허 가지고 있고 하여튼 훌륭한 분이 4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는 노벨상을 못 준다는 거지.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그 중에 한 명이 네. 죽으면 나머지 3명이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4사람은 서로 다 알 텐데 관계가 누가 먼저 죽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이 97세의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받았었어요. 존 굿 이너프라고 하는 그게 이름이에요? 노벨 화학상. 네. 이름이 존 굿 이너프라고요? 네네네. 충분히 좋다? 네.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량한 3명의 과학자들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이제 리튬 배터리의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분이 존 굿 이너프라는 분인데 그분이 97세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또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도 관련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1년 2년만 늦어졌다면 그분이 세상을 뜨게 되면은 그분 빠지고 다른 분이 공동으로 들어왔을 수 있는데. 있죠. 자, 페터 한트케는 일단 JYP가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읽어봤거나 잘 아는 작가인 경우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아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다음에 저희 카톡으로 잠깐 수다를 떨었는데 그때도 약간 으쓱해서 무스까지는 아니고 나 안다. 경험한 이야기들. 경험한 이야기도 막 하시고 페터 한트케가 받았대요라고 문자를 딱 보고 아는 이름인데 이런 생각을 했죠. 아는 이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이름이죠. 이번에 페터 한트케가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 이분은 소설도 쓰고 희곡도 썼는데 희곡 중에 관객모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이 영국으로 공연되는 것도 직접 보셨다면서요. 아니 뭐 연극으로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연을 봤는데 뭐 그 정도야. 네. 그래도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근데
그 관객 모독은 뭐랄까 좀 고정 레퍼토리처럼 계속 그렇죠. 공연이 되는 최근에는 거라서 한동안 안 한 것 많이 같은데요. 안 했나요?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뭐랄까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아 되게 쑥스러워하신다. 뭔가 문화 활동을 생각만 해도 좋은 네. 거구나. 그때 대학 신입생 시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이제 관객 모독을 봐야겠다. 아. 고 해서 아. 뭔가 되게 전의와 실험의 상징 같은 그런 게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네, 지방에서 어렵고. 상경한 YG는 촌놈이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지방에서 전혀 상경해서. 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관객 모독을 언제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때도 아마 기국서 선생님 연출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기억이 나는 똑같은 그 페터 한트케와 연결된 추억이 있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공동 각본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맞아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저는 대학 1학년 때 허세가 가득하던 그 시절에 빔 벤더스 감독의 감독이죠.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면서 영화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러면서 막 봤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저도 뭐 문청이나 혹은 영화 감독을 꿈꿨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때는 영화 보고 막 영화 평론 같은 거 많이 찾아 읽었던 시네필이었던 시절이 대학교 막 들어왔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막 지지직 거리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저도. 너무 좋았죠. 이게 베를린 천사의 시가 찾아보니까 87년 영화던데 그 몇 년도에 봤는지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무슨 약간 그 정식으로 수입되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어릴 때 봤었어요. 베를린 천사의 시 빔 벤더스 감독과 함께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고요. 그 페터 한트케의 대표작은 관객 모독입니까? 그러면? 근데 방금 뭐 이런 얘기들 다 해요. 관객 모독, 베를린 천사의 시 언급하고요. 네. 심지어 베를린 천사의 시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꽤 컸었나 봐요. 빔 벤더스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페터 한트케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그림이나 그리는 화가로 남았지 영화 감독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냥 협업한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아주 강렬한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소설가인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관객 모독이 희곡 작품인데 사실 처음부터 이 페터 한트케가 희곡을 썼던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소설을 한 편 씁니다. 그리고 투고를 하고 하는데 그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이제 페터 한트케가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그 무렵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독일, 그러니까 1940년대의 독일이라 함은 이제 47 그룹이 이 문학계를 약간 이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양분돼 있고 이럴 때 서독 중심의 작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참여 문학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숨김 없이 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성향의 작품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뭐 그 퀸터그라스 같은 작가들이 있는 거죠. 아, 퀸터그라스 네, 같은 네, 작가. 굉장히 그 사실주의적이고 참여적인 작품들. 윈터그라스는 1999년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했겠어요. 그 시기에 양철북을 쓰셨죠. 네. 네. 하인리 그러니까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퀸터그라스는 1927년생이니까 윗세대군요. 네. 한 세대 위.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이제 문학의 흐름이라는 것이 47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23살, 뭐 4살 이 무렵에 이제 문청이 그 그룹의 초대를 받아가서 너네들이 하고 있는 문학은 굉장히 낡고 고루한 문학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지금의 말로 하자면 그건 그냥 AI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현실이라는 건 미학적 현실인 거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그런 현실은 낡은 서술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47 그룹이 하는 문학은 서술을 하지 못한 서술 불능의 문학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페터 한트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이제 관객 모독인 거죠. 관객 모독은 전통적인 어떤 연극의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해체하는 작품인데, 근데 이게 실패를 하면 한트케의 문학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이 이제 실험적인 집단들이 이 공연 성공적으로 공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트케는 어떤 언어
언어만이 구축할 수 있는 언어적인 현실, 미학적 현실의 어떤 대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작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관객모독만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 소설을 쓰고 난해한 작품을 쓰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독서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작품의 성향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서사를 좀 복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언어에 대한 독창적 언어에 대한 갈망이 당연히 있겠지만 서사가 좀 회복된 방식의 작품을 쓰는데 그게 이제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 이제 그런 작품인 거고 이 작품은 읽어보면 서사가 있죠. 있고 어떤 부분에선 상당히 몰입이 잘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이후의 작품들은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네. 페널티킥 뭐라고요?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그거는 축구 이야기입니까? 축구 진짜 골키퍼의 이야기예요. 진짜로? 한때 골키퍼였던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골키퍼가 아니고 이제 뭐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그냥 말하자면 그 십장에 그냥 눈이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날 해고하려는 것 같아.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는 해고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왠지 그 책은 김원비님을 모시고 같이 같이 읽어봐도 얘기해봐야 좋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 페터 한트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좀 훑어봤던 작품이 소망 없는 불행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약간 독특한 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라고 봐야 되는 작품인데 이 페터 한트케가 전체적으로 삶이 약간 불우했어요. 일단은 그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42년에 태어나긴 했었는데 전쟁통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배를 곱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작가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할 때 즈음에 어머니께서 그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고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불행은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삶을 아들의 시선으로 이 써본 작품이 이 소망 없는 불행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품들 중에서는 소망 없는 불행을 가장 좋아해요. 왜 좋습니까? 그거를 알려주셔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읽을지 말지를 정하죠. 그러니까 그 일단 얇군요, 저 책은. 얇아요. 근데 한특기 얇아요. 작품 다 얇아요. 네. 훌륭한 작가군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소망 없는 불행 첫 장면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소설 혹은 이제 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작가로서 혹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잖아요. 그 글이 어머니의 삶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글 안에 어머니가 갇혀서도 안 되고,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이 한낱 문장 안에 추상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실존과 실체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타협한 그 찾은 합의점의 그 지점에서부터 어머니의 실제 삶과 자신이 구성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결합을 해서 어머니의 삶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글쓰기의 한 지점들, 내가 쓰고 싶은 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한 사람에 대해서 글로 다시 쓸 때 어떤 걸 피해야 하고 어떤 걸 써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표현들도 굉장히 어머니의 고통, 그러니까 늘 우울증이 있었고 불행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좀 냉소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이 감정에 휘몰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좀 그 사람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쨌든 그 시절에 굉장히 평범한 여성이잖아요. 뭐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평생 가사일에 구속되었고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그냥 아버지에 대한 중호 같은 것들을 그 책에서 막 많이 이제 때로는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자와 결혼했던 여성으로서의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강인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굉장히 진솔하게 그려낸 에세이라고 맞아요. 할 수 있죠. 완전 에세이예요? 아니면 약간 소설적으로 소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산문에 가깝지만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 정도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프리모 레비의 소설이 소설과 에세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 어머니고 어디까지가 작가가 창조해낸 부분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금 YG가 가져온 그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책을 뒤적뒤적 해봤는데요. 일단 책 자체가 한 200쪽이 채 안 돼 보여서 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 책의 전체가 소망 없는 불행이 아니고 절반만 맞아요. 소망 없는 불행이네요. 소망 없는 불행은 87쪽에서 끝납니다. 한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어머니가 되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추도하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는 뭐 아이 이야기라는 또 짧은 역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소설이 하나 있고요. 제일 재밌는 건 옴기니의 말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최근 몇 년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작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 근데 요 글이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도 이미 노벨상을 받을 후보 중에 하나로 계속 거론되던 양반인데 2019년에 드디어 받았군요. 그러니까 페터 한트케도 약간 속이 막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난 왜 안 주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점점. 그리고 페터 한트케가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관객 모독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그 박평이 정리해준 대로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좀 서사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냈고 그 다음에 베를린 천사의 시 시나리오 집필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면모를 보였고 이제 그 사이의 편의 소망 없는 불행은 약간 에세이와 소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예, 페터 한트케 책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망 없는 불행이 제일 많이 그 독자들을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토카르축보다는 훨씬 쉽게 잘 읽히고 분량도 짧고. 소망 없는 불행은. 다른 건 또 되게 안 읽히는 것도 있나요? 근데 그럼? 소망 없는 불행도 앞부분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글 자체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들을 막 하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따라서는 또 토카르추크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죠. 한트케와 비교한다면. 그런데 막 이제 가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페터 한트케가 아까 2002년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은근히 기대했던 작가잖아요. 공교롭게도 2014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작가 엘프리드 엘리네크가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네크도 상을 받으면서 한트케한테 약간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페터 한트케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때 정작 한트케는 뭐라고 했었냐면 노벨 문학상은 폐지돼야 한다. 왜? 자기한테 안 줘서? 자기한테 안 줘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의 상을 줘서 한 작가의 성취를 평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페터 한트케의 상을 준 것을 놓고서 엄청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 문학 뉴스에 좀 밝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페터 한트케가 일단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르비아계예요. 그 최근에 그 JYP가 놀러 갔다 오신 여행 다녀오신 크로아티아? 네, 크로아티아 그 동구권의 비극과에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1990년대 유고 내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세르비아가 뭐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나 코소보 등 곳곳에서 이제 인종학살, 인종청소를 자행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트케가 그 세르비아의 독재자였던 이 밀로세비치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2006년에 밀로세비치가 숨졌을 때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옹호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긴밀한 친구 사이 뭐 이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후원자 친구 사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학살자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그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었던 작가한테 노벨상을 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곳곳에 중호를 부추기고 뭐 민족주의, 뭐 권위적인 리더십,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 뭔가 롤모델이 되어야 될 노벨상 수상 작가에게 피터 한트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국민청원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기사로도 많이 막 쓰고 있고 특히 또 그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유족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강경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페터 한트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웨덴 할리머니 분명히 노벨상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분인데 몇 년 전에는 네. 스웨덴 할리머니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자기한테 상을 준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 그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이제야 나의 작품에 빛을 보는 것 같다. 멘탈 갑. 멘탈갑. 네. 네, 멘탈가.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은 보통 뭐 약간 경솔했던 행동이었고 그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라도 이렇게 약간 유족들에게 약간의 그런 통합의 메시지 같은 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의 메시지. 정치해야 될 양반이야. 통합의 메시지네. 좀 놀라웠어요. 네. 드디어 할리머니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뭐 그래서 그런 노벨상도 이제 가치가 높아진 거죠. 이거 폐지해야 될 상이 아니라.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노벨문학상이 그 뭐 공쿠르상이나 뭐 맨부커상과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올가 토카르축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최근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수요에 반응을 한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리고 무슨 인종 청소 같은 비극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강하게 들어있는 소설을 쓴 올가 토카르축을 준 건데 이제 또 정반대로 아무리 문학적인 성취가 있는 원로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굳이 그걸 노벨상이 줬을까? 왜 줬을까? 약간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 하필 또 2년치를 한꺼번에 발표했는데 네. 한 사람은 막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 분위기인데 또 다른 수상자는 거꾸로 세르비아 인종 청소를 옹호한 네. 활동을 했던 사람. 뭐 할리머니 용감한 선택을 하긴 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성, 여성, 뭐 신구를 조합한 이제 적절한 조합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제 막 처음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이 페터 한트케 그 과거 행적이 부각이 되면서 야,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수상이었지 않나라는 항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스웨덴 할리몬에서는 노벨상을 선정한 할리몬에서는 문학적 미학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뭐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번복은 없다 입장이죠.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근데 뭐 이제 베케트 이후 가장 전위적인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페터 한트케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 작가의 미학을 이어받아서 혹은 그 영향을 받은 또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페터 한트케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텍스트의 힘이라든지 문학 안에서의 어떤 가치들은 또 그 별개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읽은 독자들의 몫이겠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작가는 작가고 텍스트는 텍스트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모든 선이라던가 혹은 모든 악을 다 짊어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이라기보다 사람들은 혹은
그 문학상을 주는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없었던 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에 점수를 많이 주니까 페터 한트케 같은 사람이 뭐 작품만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사실 박평이나 저나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작가가 캐나다의 그 마거릿 애트우드라고 하는 작가잖아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하는. 네. 네, 이제 시녀 이야기의 작가인데 그 마거릿 애트우드가 1985년에 시녀 이야기를 펴냈고 34년 만에 속편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속편이 지금 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꽤 상위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평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 방송 녹음하는 날 맨부커상 올해 수상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시녀 이야기 속편으로 마거릿 애트우드가 받았다고. 아, 속편이 네네. 옛날 거 말고 네. 웬부커상은 비교적 새 작품 근작을 그 선정하는 거든가요 원래? 그쵸. 최근에 1년 동안 발표된 소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또 작품에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녀 이야기 속편을 네,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네. 아니 이 두 분이 틈만 남은 애트우드 얘기를 해가지고 JYP도 요새 계속 괴로워하면서 아 이제 언제 하나 봐야 되는데 시녀 이야기를 봐야 되나 두껍던데 뭐 이런 고민을 좀 네, 하고 있죠. 애트우드는 그 완전히 YG 취향이거든요. 네, 스토리 엄청 세고 맞아요. 그다음에 설정들도 엄청 세고 재밌고. 네. 그 두 분이 이 사람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네. 없는 걸로. 네, 애트우드밖에 없는 걸로. 뭐 떠올려 보면은 뭐 몇 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한강 작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외국 작가로는 어쨌든 애트우드 같은 분 받으면 좋겠다. 르메트도 있다. 르메트. 아, 피에르 르메트르. 우리 모두가 피에르 사랑하는. 르메트르. 저는 폴 오스터. 폴 오스터.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폴 오스터의 그 새 책이 왜 안 나오나 한 6, 7년 지났는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나왔더라고요. 한국어판이 안 나왔을 뿐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영어판은 나왔고 제목이 4321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평단과 대중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리고 그 4321이라는 게 하여튼 4개의 차원을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이상한 거를 쓰셨더라고요. 평단은 좋아하고 대중 평단에서도 갈렸나 봐요. 대중들도 갈리고. 그래서 흥미롭긴 한데 제가 뭐 영어로 읽어볼 정신 애정까지는 없고 한국어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 오스터에 대한 팬심을 담아서 혹시 도서관에 있나 찾아봤습니다. 원서가. 또 있어. 그 와중에. 그래서 또 빌렸어. 구경이라도 하려고. 아유, 분량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로 읽는 일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구경만 하고 다시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트케 작품은 사실 관객 모독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워낙에 그게 그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그 전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을 보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 되게 실체로서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작품이어서 이제 그 작품 안에 있는 어떤 현대성, 뭐 현대인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객 모독은 희곡이고 너무 언어 파괴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외력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읽고 왜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또 한트케의 텍스트가 다시 호출이 되었나 이것에 대한 또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골키퍼의 불안하고 그 소망 없는 불행하고 둘 중에 하나만 추천한다면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망 없는 불행에 수록되어 있는 그 뒤편의 아이 이야기도 약간 자전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거예요. 저 책은
엄마 이야기하고 아이 이야기 맞아요. 두 개가 네. 묶여져 있는 네. 책이군요. 네. 오. 그리고 뭐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같은 작품도 이제 약간 그건 좀 자전적인 성장 소설의 느낌이 강해서 조금 더 느낌이 다른데 그래도 어떤 전통적인 소설의 그좀 흐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골키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페터 한트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소망 없는 불행. 박평님께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이제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에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딱 발표됐는데 진짜 박평도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다. 국내에 소개된 적도 없고 그러면 어쩌려고 덜컥 이 방송을 하자고 수락을 한 겁니까? 무슨 똥배짱으로? 안 해야죠 그런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 네. 그러면 배짱. 취소 이렇게 하려고? 그쵸. 그런데 저는 그 제 마음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JYP만 있었으면은 네. 약간 불안불안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그건 근데 나는 박평이 있으니까 음.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 나도 걱정은 안 했는데 밤이라도 새면서 뭔가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해서 조사를 하긴 했겠죠. 뭔가 이야기를 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 박평 같은 이제 직업이나 이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은 노벨문학상 이렇게 쭉 해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주얼리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 시인 같은 경우는 맞아요. 대체로 몰라요. 시인은. 근데 소설가는 뭐 완전히 번역이 안 된 경우는 잘 없으니까 또 뭐 이름은 들어보는 작가고. 대체로 네. 이름은 알고 네. 그리고 흔히 작품 한두 개쯤은 네. 읽어본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발표되기 전에 뭐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에서 후보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보죠. 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근데 알렉시에비치는 잘 몰랐어요. 작품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 저희가 벌써 재작년인데 가주호 이식으로 가지고도 특집을 했었어요. 네네. 그건 네. 이제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네. 다 읽고 음. 사실 전 가주호 이식으로도 그 노벨상 발표되고 나서야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러고 이름을 네. 처음 들었는데 저야말로 막 어제 그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태고 시간들 읽으면서 나는 박평 같은 문학평론가도 아닌데 내가 왜 저널리스트니까. 노벨 문학상 특집을 팟캐스터. 한다고 이걸 막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취자분들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맞아요. 네. 전혀 그거를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고 박평님 같은 분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중에서 제일 얇고 제일 재밌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읽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런 방송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받았구나 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맞아요. JYP는 뭐 지금 목록 쭉 보니까요. 딱 보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읽어봤다, 뭐 정도의 이 수상자가 나오는 거는 뭐 10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네. 그리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를 안다라는 게 역시 10년에 또 한두 명 추가되고 태반은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인 거죠. 최근에 제가 제일 아는 사람이 상 받은 거 밥 딜런이군요. 2016년. 그 전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르클레지오가 받았을 때 읽어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었군요. 2008년. 네. 그리고 붉은 수수밭 같은 거는 뭐 영화를 봤었으니까 아는 사람이고 파트릭 모디아노도 그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사놓고 제가 안 읽었던 책이라서 이름은 알고 하지만 나머지 이제 최근에 나온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토머스 트란스트 레메르 지금 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박평 덕분에 우아하게 노벨문학상 특집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봤습니다. 네, 박평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 중에서 바로 노벨 문학상 특집 할 수 있는 팟캐스트 별로 없어요. 갑자기 패트한테 같이. 내가 나이 들면 패트 한 특집 좀 되려나 봐. 순간 무서워졌어요. 자, 우리도 YG한테 뭐 상 하나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YG한테 뭔가 이렇게 팬심 담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뭐 그게 상이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